XSFM입니다. I, D, W, K. 저희는 여러분이 이참에 다이어트를 고민하시길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신지도 궁금해하지 않으려 하고요. 다만 수십 년 전에도, 어제도, 미래에도 쏟아지고 또 쏟아질 인체의 복잡다단한 신호를 단순화시켜 자신의 필요에 맞게 이용하는 무수히 많은 미디어의 공세에 저희도 여러분도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일을 꿈꿀 따름입니다. 그것은 하기 싫다 초봄의 기획 비만의 과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요. 일반적으로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에 바쁜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명절이 오기 전에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많이 먹습니다. 네. 왜냐하면 명절에 가면 내가 원하는 걸 많이 먹게 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네. 어른들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런 걸 많이 먹고 불쾌하다. 맛있는 걸 먹자. 근데 저는 명절에 내가 원하지 않은 음식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가끔씩 이제 홍어 사오시는 분 계신데 제가 홍어를 못 먹거든요. 저도 못 먹어요. 네, 그것 빼고는 명절 음식은 다 좋아요. 진짜요? 네. 그럼 앞으로 그렇게 부탁해봐요. 명절 음식을 홍어, 삭힌 정어리 이렇게 전 세계의 삭힌 음식 위주로 가자. 청어 통조림. 그렇죠. 물 안에 넣고 따야 된대요. 휘트니스 선수들처럼 한 명절을 위주로 한 사나흘 정도만 좀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명절을 위주로 3, 4개월을 먹고 앉는 그죠. 포기를 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시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게르마늄 효과 없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식들은 왜 사줄까요? 좋아하시니까요. 부모가 웃는 걸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내가 웃기 위해서 레몬 디톡스를 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시장 앞에서 함부로 침 흘리지 않는 법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만의 과학 마지막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264회 토요일 순서입니다. 유승균 책임 PD고요.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그리고 저희도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한민국 치킨전 하면서 치킨 엄청 먹었다고. 네. 비만의 과학 얘기하면서 다이어트 안 했어요. 맞아요. 확실히 이한승 교수의 화법은 우리에게 깜짝 놀라게 하거나. 예. 새롭게 느낀 거 있어요. 뭐요? 지방은 탄수화물이랑 먹어야 맛있구나. 그렇죠. 치킨은 껍데기랑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삼겹살은 가로로 먹으면 안 돼요. 네. 아니 저희 동네에 2,900원짜리 짜장면집이 있거든요. 제가 밤 산책하다가 종종 한 그릇씩 먹고 들어와요. 네. 근데 평소엔 그냥 생각 없이 먹었는데 이번에 먹으면서 이게 지방과 탄수화물의 조합이구나. 그렇죠. 역시 난 행복해 라면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식생활을 식품공학의 눈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저희한테. 저도 그렇거든요. 예전보다 좀 더 몸에 솔직해졌다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체육관을 갔다 나오면서 아니야 지금 나는 어떤 것을 원하지 않아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네. 지금 내 몸은 나트륨을 원하지 않는데, 네. 혹은 지방을 원하지 않는데, 그럼 거기에 맞는 다른 걸 사는 거죠. 예. 그럼 오늘은 슈크림 아이스크림이야. 유제품이군. 대신에 그래도 몸한테 한번 물어보는 여유를 좀 가지게 됐달까요? 그게 이한승 교수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마지막 시간에서 이한승 교수를 만나보시죠. 화이트데이 시즌인지라 엑세스몰 프레그랜스 스토어 광고를 듣고 오시죠. 이게 참 발음 안 돼. 엑세스몰 프레그랜스 스토어 광고를 듣고 오시죠. 이거 향수인 거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엑세스몰에 가시면 유면상 PD가 친절하게 번역을 해놨죠. 향수 모음잔. 그게 뭐야? 몰라. 가오 다 죽여놨어요. 미디어 예방접종 비만의 과학. 저는 원래부터 이런 걸 좋아했는데 점점 더 이런 패턴의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패턴이요? 몰랐는데 이거 진짜 화가 나는 일이네. 혹은 조금만 화가 났었는데 되게 화가 나는 일이네. 알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위주로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네. 예. 화났었는데 이성적이 됐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흥분하지? 이런 얘기가 훨씬 좋아요. 예. 비만은 우리를 언제나 흥분하게 하는 주제입니다. 그렇죠. 다이어트는. 흥분 안 하고 비만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네. 이한승 교수가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른 분들은 저렇게 뻔한 얘기 하고 있냐 그러지 않을까요? 약간 그런 걱정도 되는데. 물론 그런 생각은 다들 하죠. 네. 어느 정도까지의 전문적인 이야기만 내놓고 어느 정도까지의 이야기만 풀까.
PD는 언제나 고민하고 나와주신 게스트분들도 언제나 고민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라는 생각이 방송국 PD마다 다 달라요. 네. 해서 편집해서 내보내고 나면 그런 얘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왜 얘기 안 했어? 저건 왜 얘기 안 했어? 만드는 PD 입장에서는 친척들을 설이나 추석에 만나는 것보다 더 싫은 일입니다. 네. 그걸로 가장 고민하시는 게 이제 우리 방송의 게스트들 중에서는 이경혁 문학인이시고요. 네. 네. 심지어 이분은 카페에 혼자 앉아 있는데 누가 그 아저씨 얘기하면서 그 사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얘기하는 걸 들으셨대요. 아 진짜요? 네. 와우.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해야지 이러시더래요. 어떤 그 남자분이 애인한테. 네. 예. 못지않게 그 문제로 고생하세요 이한승 교수도.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식품공학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네. 사실 근데 여기 나온 얘기들이 사실 식품공학에서 배우는 건 아니에요. 식품공학의 기초 과목들에서 배우는 얘기들이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호르몬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비만의 요인들이 뭐가 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당연한 칼로리라든지 뭐 성분이라든지 또는 뭐 나쁜 식품들도 영향을 주고 뭐 호르몬이 영향을 주고 호르몬 약기는 아니지만 네. 호르몬 이야기. 네. 그 이외에 또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뭐 호르몬과 그 연관지어서 우리가 그 비만 유전자라는 얘기들을 가끔 많이 하세요. 네. 유전자도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체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체질. 쟤는 살찌는 체질이야. 나는 살이 잘 찌는 체질이야. 뭐 누군 그쵸. 살이 안 찐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속담이잖아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 네, 그러니까 그 체질이 사실은 굉장히 함부로 쓰이는 용어거든요. 왜냐면 좋은 표현입니다. 함부로 쓰이는 용어. 명확한 정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 무슨 사상 체질로 이제 사람을 나눠가지고 뭐 분석을 해가지고 어디다 논문을 내셨는데 이재마 씨랑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세요? 아 그건 아니고 그분 근데 그 외국에서 리뷰어가 그러는 거예요. 너 이 체질이 이거 뭘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뭐 의학 막 이랬더니 공부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기준이 뭐냐 했더니 전통을 꺼내면 망하지.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내가 무슨 체질인지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체질을 어떤 식으로 많이 얘기하면 이제 유전자, 네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유전형 그거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뭐 저기 원고에 보시면 아마 리스트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거는 다 비만과 연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나가 비만을 모든 걸 해결해 주거나 이러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와, 지금 저 표를 보고 있는데요. 테이블 하나. 네. 비만 표현형과의 연관성이 추정되는 유전자 변이 후보. 네.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네,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추정까지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후보예요. 네. 지난번에 뭐 우리가 사실은 인슐린은 원래 당뇨, 혈당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얘도 비만이랑 관련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것들이 다 서로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25개의 유전자가 있고요. 네, 그것도 다 예전 논문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는 조금만 먹는데 살이 더 잘 찌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있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화시키는 능력이 다를 수도 있고요. 내 몸에서 체지방을 쌓는 능력이 다를 수도 있고요. 사람이 다 다른데 연비가 다르겠죠. 사람들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이 뭐가 있냐? 그러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NEAT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Non-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열 발생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네. 운동을 제외한 신체 움직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생활적인 평소에 집안에서 걸어 다니는 거라 이런 쪽으로 몸을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 니트라고 하는 이게 높으냐 낮으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건 사실은 체질이라기보다는 또는 유전자라기보다는 약간의 그 활동 범위 뭐 이런 것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랑 상관이 있죠. 신진대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신진대사랑 상관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앉아서 다리를 막 계속 떠는 사람이 있고 계속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 차이들이 있을 수 있죠. 생활 습관, 버릇, 성질머리 이런 거요. 네. 뭐 화장실이 멀어 우리 집은 유독.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암만 먹어도 살 안 찌는 분을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저 사람 정말 잘 먹는데 살이 안 쪄. 무조건 의심하죠. 쟤는 또 다른 뭘 하든지 평소에 안 먹든지 뭐 많이 먹는데 삐쩍 마른 사람들 뭐 의학적으로 그런 분들 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제가 그런 사람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약간 눈이 튀어나오셨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되게 날씬한데, 네. 결국은 이제 갑상선 항진 치료를 받게 되는. 네. 근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고 해서 꼭 살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살이 찌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갑상선이 원래 이렇게 대사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과도하면 약간 그 손떨림, 불안, 초조 막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몸속에 에너지를 막 써버려요. 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찐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여전히 원칙에 어긋나지 않네요. 아웃풋이 더 많은 사람. 그렇죠. 아웃풋이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 네. 인풋이 커도 아웃풋이 더 크다. 네. 하지만 암 유전자들이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암 유전자들이 있는데 맨날 제가 수업 시간에 농담으로 하는 얘기 중에 이제 그 30년 뒤에 암이 정복된데 이 내가 들어본 최고의 뻥이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래요? 왜요? 30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30년 우습게 본다. 네. 어렸을 때 봤던 기사들 생각하면 뭐 마늘이 뭐 항암에 특효가 있다, 된장이 항암에 특효가 있다 그런 얘기. 아니 저는 뉴스 아카이브 같은 거 뒤져가지고. 네. 그런 예언들 있잖아요. 네. 몇 년 뒤에 뭐가 어떻게 된다. 특히 이런 의료 관련된 예언들 모아서 한번 누가 정리해보면 정말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의학 기사. 네. 근데 실제로는 사실 그런 일이 잘 안 생기거든요. 암 정복도 그렇지만 이 문제도 역시 비만 유전자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비만을 정복할 수 있다 했는데 사실은 뭐 아직 유전자 치료 같은 것도 실제로는 상용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아까 그 리스트에 나온 그런 비만 유전자들이 많이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뭐 체질 차이라기보다 유전형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주 결정적인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아주 그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미생물이에요. 미생물?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래도 다 내 몸에 관련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내 몸이 아닌 다른 놈들이 나의 비만에 영향을 준다라는 내 몸에 있는 다른 것. 그렇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 몸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파이프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장내 미생물이라는 게 파이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전공이 무엇입니까? 저는 보통 미생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 전공은 미생물입니다. 네. 그러면 미생물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그랬어요.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연구비도 별로 없고 요즘 미생물 하는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그래요? 네, 그랬는데 요즘 미생물의 전성기가 다시 오고 있어요. 이게 이 장내 미생물 때문에 그래요. 장내 미생물이 우울증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자폐를 일으킨다. 별의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저는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2006년에 이 워싱턴 대학의 제프리 고든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냈어요. 뚱뚱한 쥐와 마른 쥐. 렙틴이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뚱뚱한 쥐의 경우에는 어떤 미생물이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이 미생물을 이제 분류하는 게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포미큐터스라는 그 문. 그게 간단한 거군요. 네. 네. 종속 과목 강문계 이런 건 들어보셨죠? 네, 네. 네. 들어는 봤죠. 아는 거 나왔습니다. 네. 종속 과목 강문계 중에 문이면은 개 바로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큰 범위예요. 하나의 생물은 한 종이고 쭉 분류하다 보면 문은 사실 굉장히 이렇게 넓게 분류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포미큐터스라는 문에 이 미생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동물하고 그리고 박테로이데테스라는 문을 가지고 있는 놈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체중의 차이가 난다는 걸 알은 거예요. 비율차가 크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포미큐테스가 많으면은 살이 찌고 박테로이데테스가 많으면 살이 빠진다. 그거를 발견하고 이 사람이 이제 쥐의 장에 미생물을 싹 없앤 다음에 거기다 그 미생물을 넣어본 거죠. 실제로 체중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우리의 비만을 조절한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 이후로 엄청난 논문들이 나오고 지금까지 뭐 장내 미생물이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멘탈에도 영향을 주고 면역에도 영향을 주고 다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히트곡이 나오면 관련 산업이 창출이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다가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런 거예요. 비만이 전염된다. 예전에는 비만이 전염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전에도. 그런 연구가 있어요. 뚱뚱한 친구가 많으면 비만일 확률이 높다. 그건 이제 생활 습관에
그렇죠. 예, 네. 공유하다 보니까 뭐 같은 걸 먹고 많이 그렇죠. 먹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 이제 되면은 차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뚱뚱한 친구는 사귀지 말아야지 막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건 완전히 잘못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같은 가족들끼리 이 소위 말해 장내 미생물을 서로 뭐 공유라고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도 생활 습관이 비슷하다 보면 비슷한 미생물들이 장에 살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대변 이식을 통해서 뭐 비만을 어떻게 처치해 볼까 이런 시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변이 장내 미생물에 빠져나오는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의 장에 집어넣으면은 그렇죠. 그 미생물이 번식을 해서 비만을 퇴치할 수 있다는 끔찍한 상상을 인간은 하고 있군요. 대변과 넣는다는 동사가 붙어 나오는 문장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대변 이식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래요? 나온다만 쓰지. 대변은 보통 아웃풋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대변 이식이요. 실제로는 의학에서 사용됩니다. 심각한 장염을 일으키는 그 무슨 디피실이라는 균이 있거든요. 클로스트림 디피실. 그 균이 심각한 장염을 일으키는데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해가지고 실제로 치료에 쓰기도 치료해. 근데 대변에 있는 뭔가를 뽑아내는 건가요? 대변 자체를 이식하는 건가요? 대변 원래는 튜브를 통해서 이제 진짜로 이식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약물로 나와가지고 그 건강한 균을 먹여요. 원래는 직접적으로 대변을 집어넣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장염이 심각하면 이제 막 죽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튜브를 통해서 이제 넣는 거죠. 끔찍한 얘기죠. 그럼 뭐 쉽게 얘기하면 똥을 먹는 건데.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저 대변 은행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뒤져보면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매매를 통해 기증받고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네. 그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렸을 때 이 광범위 항생제 같은 걸 쓰면 소화비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장내 미생물이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하지만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람한테 얼마나 이제 영향을 줄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이 제프리 고든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학문 분야를 열었기 때문에 뭐 노벨상 받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몸이 아닌 다른 미생물들도 우리의 비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미생물도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한의학 같은 데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홍삼이 영향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게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이 지난번에 배당체라는 거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당이 붙어 있는 배당체를 잘라지면은 흡수가 잘 되고 뭐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이 단순하게 거기에 있는 어떤 물질을 먹고 살고 뭐 가스를 만들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비만을 치료하거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될지는 이제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10년도 안 됐으니까 연구의 시작 단계라고 봐야 된다. 그렇죠.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사람의 장 안에 있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체를 분석하는 엄청난 사람의 유전체를 분석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는데 거기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우리 장 안에는 있거든요. 그리고 개체들마다 다 다르고 인종별로 다르고 이게 도대체 쌍둥이는 같은지 다른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생물학 하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예전처럼 배관시하지 않는다. 그렇죠. 굶어 죽진 않겠구만 미생물을 하다니. 세균 연구하는 사람들이 요즘 막 화색이 좀 돌고 그런. 그렇군요. 좀 그랬었어요, 진짜로. 네. 저희가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장내 미생물을 연구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되는 놈만 된다. 그렇죠. 학교에서는 언제나. 그래도 하여튼 그게 어딥니까? 중구난방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비만과 관련된 요소들 실제로 많이 의학 기사 이런 데서 떠돌고 있는 몇 가지 주제어들을 살펴본 겁니다. 그게 칼로리고 나쁜 음식이고 정크푸드고 그 음식의 성분이고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바이러스도 우리 몸에서 비만을 일으킬 수 있다는 바이러스. 이건 황당한 수준인 겁니까? 아니야, 황당한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들 황당했죠. 뭐 살찌는 게 왜 바이러스랑 상관이 있어 그랬는데 옛날서부터 아데노바이러스라고 이제 보통 우리 아데노바이러스는 감기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 대표인데 그 조류의 이 아데노바이러스의 일종의 어떤 게 감염이 되면은 얘네들이 떼죽음을 당하는데 다 살이 쪄서 죽는다는 거를 알고 이게 왜 얘네들이 살이 찔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게 2000년도에 미국의 그 연구팀이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 닭이 죽어 있는 모습만 보면은
그 전염 비만병이네요. 그렇게 보였던 거죠. 예전에는. 그래서 이게 아데노바이러스 36이라는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거를 감염시켜 가지고 식사를 똑같이 주고 이 체중을 측정해 봤더니 이 동물들 간에 이 감염된 놈과 안 된 놈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미감염 동물보다 체중은 한 7% 증가했고 지방량은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예요. 감염된 게. 지방이 증가했으니까 이건 확실히 비만이 되는 거죠. 네. 어떤 메커니즘에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결국은 다시 원래 큰 그림으로 돌아와요. 이게 결국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하고 그러니까 결국 탄수화물을 많이 과잉의 양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렙틴의 작용을 억제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바이러스도 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연구비 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비만 백신을 만들면 어떨까? 말이죠. 공부 노동 업계의 이야기로 자꾸 세고 있어요. 네. 예. 그런 사람 원래 다들 연구비 한번 따볼까? 그럼요. 그게 저의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만 백신 되게 섹시하네요. 그렇죠. 말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비만 백신이란 말은 여전히 저는 바보 같다가 정도가 지금까지 이제 이한승 교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인 게 이렇게나 많은 요소가 살이 찌게 만들고 빠지게 만드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어떻게 통제하냐. 그건 몇 가지 맞습니다. 통제로. 네. 근데 이 바이러스가 한번 걸리면은 평생 걸려있는 바이러스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아직 모를 문제. 네. 네. 전에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까지 이런 영향을 다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반응이나 여러 가지 대사들뿐만 아니고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까지 오니까 그 생각이 먼저 드네요. 살이 찌는 요인은 무궁무진하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요소로 나와 있는 것은 기초대사량이에요. 기초대사량은 뭐 다 잘 아시다시피 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명 과정에 필요한 이제 기본적인 에너지량이고요. 우리 기초대사량을 늘려야지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 아까 잠깐 나온 겁니다. 네. 기초대사량이 정말 실제로 많은 사람 네. 갑상선 항진증일 수 있다. 네. 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기초대사량을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보통은 근육을 늘려가지고 기초대사량을 늘린다고 얘기하는데 네. 근육의 운동을 통해서 늘어난 대사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갖고 계신 그 근육의 2배를 늘려도 실제로 한 300칼로리 될까 말까 정도밖에 그러니까 안 돼요. 정말 제 몸이 많이 하는 생각, 네. 몸이 하는 생각이라는 이게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만큼의 산출은 절대로 아니다. 그렇습니다. 결과물에 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투입되는 거다. 가성비가 안 맞는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막 조각 같다. 운동을 너무 열심히 잘한 거예요. 식단 관리도 너무 잘하고 심지어 고수들은 수분 관리를 하죠. 네. 네. 나트륨을 절제하고 네. 그렇게 해서 막 온몸이 쫙쫙 갈라지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기초대사량 그렇게 큰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그런 효과가 안 나고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그렇죠.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막 기초대사량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막 먹는 걸 막 먹어도 계속 그러냐? 절대 아니거든요. 왜 프로필 사진 찍으려고 하는 보디빌더들, 연예인들 한 장 찍고 나면은 다시 나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식조절을 안 해도 될 만큼 운동을 많이 쉬운 일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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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업이 운동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은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고 그 중에서 특히 탄수화물과 지방을 이용해가지고 그게 남으면 그거를 우리 몸속에다 쌓아놓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호르몬도 있고 뭐 심지어 장내 미생물, 바이러스 같은 거 다 있는데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길 원하잖아요. 네. 다이어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의 축적을 억제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몸무게가 줄는 게 아니에요. 몸무게가 아니고 지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네.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거죠. 어디 가가지고 이제 다이어트 책을 하나 본다든지 유명한 다이어터의 조언을 듣는다든지. 다이어트 구루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혹은 침대에 누워서 걱정을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은 다 제일 중요한 파이프라인은 사실은 칼로리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게 다 칼로리만 줄이면 돼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시리즈를 하는 목적은 칼로리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만 그래도 과학적인 측면에서 칼로리가 큰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다이어트법, 그럼 뭐 디톡스, 뭐 과일 주스 이런 거 먹는 거잖아요. 해독 주스. 칼로리 없어요. 네. 네. 맛도 없고 맛이 있는 것도 있지. 과일을 잘 선택하면. 하지만 뭐 야채 가른 거 이런 거 칼로리 별로 없죠. 네. 원푸드 다이어트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너무 한 종류의 성분만 먹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슈퍼사이즈 미 같은 실험일 수 있다. 네, 그렇죠. 뭐 간헐적 단식, 뭐 네. 1일 1식
다 적게 먹는 겁니다. 그죠.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엄청난 칼로리를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다 적게, 뭐, 지중해식 다이어트, 덴마크식 다이어트. 된다. 다 들어봤어요? 네. 지중해 다이어트 된다, 덴마크 다이어트 이런 거 유명하죠. 지중해 그러니까 식단이에요, 식단. 그래요? 네. 근데 칼로리 자체가 별로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적게 먹어야 됩니다. 지중해가 얼마나 넓은데 나라가 얼마나 많고. 지중해가 얼마나 그리고 먹을 게 풍부하고.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지중해 다이어트, 그 지중해에 있는 나라들 중에 그리스 같은 데는 비만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렇군요. 그릭 요거트를 막 먹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드시나 봐. 그 사람들 뭐 튀겨 먹고 구워 먹고 하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군요. 게다가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효능이 있는 성분을 먹으면은 그 효능이 나올 거라는 믿음. 이게 이 질문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 고추에는 캡사이신이라는 게 있고, 얘가 지방 분해를 도와준다. 네. 그러니까 고추를 많이 먹으면 지방 분해가 잘 돼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거야.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험 디자인을 딱 해가지고 하면은 결과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맵게 먹는 사람들이 살이 더 많이 쪄요. 근데 그죠? 고추 들어있는 음식은 보통 다 단짠이고 되게 맛있어요. 맞아요. 느끼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 중에 그 많은 것 중에 닭도 있지, 감자도 있지, 파도 있지, 네. 고추장도 있지, 간장도 있지, 기름도 있지. 그 많은 것 중에 고추 조금 들어있다고 먹고 살 빠지길 바란다는 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30칼로리분의 지방분을 분해하는 캡사이신을 먹으면서 그 캡사이신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3000칼로리 정도를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실험하는 거는 그렇게 허투루 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건을 다 딱 맞춰놓고 거기에 맞춰서 딱 실험을 하는 건데. 연구자가 닭도리탕을 먹진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먹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라는 거는 이 모든 요인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특히 나에게 맞는 본인의 유전자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본인의 생활 습관, 본인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특히 지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더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잘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를 다 새겨볼 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분을 너무 따지기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먹으면서, 저 같은 사람이나 먹으면서 맨날 여기 뭐 들었나 이런 거 보지. 요즘은 라벨도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따지는 게 일반인들은 사실 쉽지 않지만 그런 것들의 하나하나가 분명히 영향을 주는 건 맞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때로는, 특히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BMI가 내가 진짜 과체중 이상이거나 아니면 몸에 좀 병이 있거나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을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특정한 뭐 예를 혈압이 높다거나 뭐 콜레스테롤이 높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에 맞는 걸 분명히 주의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 그냥 정상, 본인이 큰 지병이 없고 그리고 그 BMI도 크게 되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어떤 것도 하나 골라가지고 한다면 그분은 그러니까 살이 쪘으면 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 과학적으로는 여기까지가 맞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서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멀리 돌아왔습니다. 네. 자꾸 제가 이제 휘트니스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들이 쓰는 매 시간 무엇을 하는가와 그들이 어떤 결과를 내야 하는가가 같기 때문에 시퀀스가 표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문화상, 뭐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상, 하는 직업상, 자는 시간상 에너지를 써야 되는 시간과 필요한 에너지가 다릅니다. 네, 네. 예. 그리고 그 외에 이한승 교수가 지금 3주째 설명해주고 계신 이 많은 변인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 제가 대신해드려야죠. 복잡한 문제다. 가 그렇죠. 1차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임닭과 함께하는 집밥 같은 도시락 아임웰 도시락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임웰 도시락. 이거 짱이에요, 진짜. 은 아임닭에서 나온 거죠. 네. 몇 개 먹었었거든요. 네. 8개인가? 12개인가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편하고. 고급스럽죠? 진짜 맛있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릴 때 쪽하고 쫄아드는 네네. 그 비닐 포장재 있잖아요. 네. 엄청 고급이죠. 네. 보고 있으면 되게 신기하죠. 그거 이렇게 띄는 것도 그렇게 빡세지 않고. 타격감 좋아요. 네. 예. 아무튼 이 훌륭한 아임웰 도시락에 대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느끼기 전에 지적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좀 됐는데
도민혁 씨가 XSFM25 gmail.com을 통해 보내주신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임웰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기존 아임닭 아이디로 로그인하려고 하니까 아이디가 없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임닭과 아임웰 사이트 아이디는 통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해서 아임웰에서 판매하는 구성의 상품이 아임닭에서도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아임닭 사이트에서 구매하려고 했으나 동일 구성에 대해 할인율이 다른 것을 발견하여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이건 좋은 정보를 주셨네요.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XSFM 그룹 할인이 적용되어도 아임웰에서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합니다. 오호. 혹시나 하여 액세스몰에 들어가 이전과 같이 XSFM 그룹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입 루트가 있는지 확인해봤으나 그런 게 없더군요. 아임웰에 대한 그룹 할인 지원 예정은 없으신 건가요? 지원 예정이 없으시다면 별도 회원 가입하여 동일 상품에 대해 두 사이트에서 가격을 비교해서 저렴한 쪽에서 구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정보를 주셨네요. 제가 이 도민혁 씨의 말씀을 듣고 흠칫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게 있었지. 소비자들이 이런 불편을 느낄 때 실무자들 선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알려드리죠. 아임웰과 아임닭을 만드는, 아임닭, 우리 벌써 같이 한 지 한 4년? 3년? 그보다 훨씬 길 거예요. 한 5년도 됐겠다. 그 전 회사부터 같이 했었으니까. 닭가슴살 금 주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이번 주로 안녕이에요. 아, 이제. 졸업이에요. 예. 물론 어차피 그때도 이제 한참 떠오르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거의 업계 1, 2위를 다투는 닭가슴살 가공식품 업체가 됐어요. 저희가 모닝금 우스매죠. 그렇습니다. 물론 카고아이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카고아이 씨. 네. 그 XSFM과의 협업을 담당하던 이제 실무진과 업체의 경영 방침의 변경 사항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이제 문서와 이야기들로만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소비자들한테는 이런 신호가 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별할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민혁 씨한테 이런 메일이 왔어요. 이런 걸 느끼셨던 소비자 여러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좀 더 일찍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한데요. 회사 일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그래서 더 죄송합니다. 아임닭이 너무너무 잘 됐고 앞으로도 더 잘 될 거라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자취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이 굿밸런스 도시락 구매하시는 건 진짜 현명한 생각이에요. 이 가격이 사수가 되시면. 그건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왜 회사 사무실에 전자레인지 있는 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회사 냉동실에 박아놓으시고 네. 점심시간 때다 돌려 먹으셔도 괜찮아요. 이게 그리고 되게 싱거워요. 다이어트 도시락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옛날에 저염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싱거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법을 알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허브솔트를 뿌려 먹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뭡니까? 삼겹살 같은 거 하나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네. 좀 그렇게 드셔도 되고. 젓갈 같은 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네. 그게 저희 이윤이랑 관계없는 거 설명 하나 드리자면요. 다른 이제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도 아임닭이나 아임웰 도시락을 팔고 있는데요. 실제 가격으로 보면 훨씬 저렴해 보이는데 아임닭이나 아임웰 사이트에서 중복 할인 받으시는 쪽이 실제로는 제일 이득입니다. 물론 몇십 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다 검색해서 발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아임닭이나 아임웰 사이트에서 중복 할인으로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었던 그 XSFM 그룹 할인 같은 걸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제가 한번 아임닭과 이별하는 김에 마지막으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 대리를 못 만나서 이제 아쉽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아임닭과 아임웰에 감사를 매우 드립니다. 나중에 또 만나요. 아이 참 과장님. 네. 시리즈의 결론을 낼 시간입니다. 이한승 교수와 함께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뭘 얘기한 거냐? 다 아는 얘기 내지는 그럼 뭐 어쩌라고. 네. 칼로리 얘기 누가 모르냐. 네. 사실은 칼로리가 중요하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칼로리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2,400과 2,500은 100이 적으니까 2,400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에서는 칼로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칼로리는 아주 작은 양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살 빼기 위해서 칼로리 조절해야 된다 그러면은 3,000 먹던 사람이 1,500이나 2,000 이렇게 크게 잘라서 먹어야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튼 이런 과학적인 얘기들 지금까지 한 얘기들은 다 무시하셔도
이 이야기들을 한 번쯤 들어본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그래 살을 빼려면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를 살 빼는 거를 개인의 책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학을 자꾸 중요시하다 보면 네가 살이 찌는 건 과학적으로 이런 것 때문인데 네가 많이 먹기 때문이야. 네가 호르몬을 뭐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네가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그 원인을 굉장히 개인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자기 관리. 이제는 이야기를 과학에서 사회로 넘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이 분야는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 네. 하지만 비만에는 분명히 사회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잠깐만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덜 먹기만 하면 정말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덜 먹기만 하면 되냐? 물론 덜 먹기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살이 찔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고는 살찔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죠. 덜 먹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내가 힘든 일 하는데 덜 먹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처음으로 이제 저에게 크게 다가왔던 적은 예전에 2009년도인가 그 타임지에 네.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 그 네. 기사 제목이 왜 미국 남부인들은 뚱뚱한가라는 기사였어요. 미국의 남부의 백인들, 흑인들도 많이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좀 뚱뚱합니다. 실제로 제가 거기서 이제 좀 살았기 때문에 또 보면은 진짜로 우리 뭐 레드넥이라고 이렇게 약간 좀 그 비하해서 부르는 말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살이 좀 쪄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뭐 뉴욕이나 추운 지역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살이 좀 많이 쪄 있는데 그래서 그 기사에는 이제 이게 먹는 습관과 기후와 문화와 제일 중요한 건 가난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김승섭 교수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그 책의 부제가 네. 그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 멋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네. 사회적인 책임. 질병이라는 거는 우리는 뭐에 감염돼서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진짜 자기 관리를 잘 못했거나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식중독의 그런 음식을 먹었거나 이런 걸 생각해서 개인의 책임이나 아니면 그리고 이건 네가 알아서 고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거를 되게 보여주신 그 책이었거든요. 우리는 이런 개인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특히 미국에는 소비자 자유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네. 이게 CCF라고 해서 Center for Consumer Freedom. 이름 보면 되게 멋있는 것 같지만 뭐 하는 곳이냐? 뭐 하는 곳이냐면은 바로 식품에 대한 어떤 규제에도 반대 운동을 하는 소비자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식품 업체들을 스폰서로 두고 있는 곳이군요. 그렇죠. 일종의 그런 거죠. 그리고 미국이란 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한국도 사실 요즘엔 자유주의라는 말을 거의 보수 쪽에서 갖다 쓰잖아요. 네. 자유로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는 보수의 단어가 됐죠. 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티파티나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어떤 식품에 대한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뭐 이런 그 규제 같은 것들을 없애달라. 네. 그거를 이제 주로 반대하는 단체입니다. 보통 소비의 자유를 역설할 수 있는 곳은 역설하려면 돈이 드는데 네. 그 돈은 생산의 자유를 부르짖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서 얻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이제 하는 얘기 중에는 옳은 얘기도 있죠. 뭐 찾아보면 어떤 때는 또 옳은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인 스탠스 자체가 결국은 개인에게 다 책임을 묻고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만든다는 거죠. 총기협회 스탠스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냐라는 예.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가난입니다, 사실. 굉장히 역설입니다. 우리는 살찐 사람들은 부자일 거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80년대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살찌는 약 있고요. 네. 그래서 부자들은 다 뚱뚱하고 살찌고 뭔가 막 그럴 것 같고 못 사는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하고 네. 그런 표현을 거리낌 없이 썼는데 요즘은 반대입니다. 네. 요즘은 소위 잘 사는 나라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뚱뚱해요, 오히려. 그렇죠. 네. 진짜 역설입니다. 마치 저소득층이 왜 보수적인 데를 투표하느냐랑 비슷한. 그렇게 됐죠. 네, 진보적인 데를 투표하지 않고 오히려 못 사는 사람들이 더 그쪽을 투표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까지는 못 해봤네요. 연결은 못 시켜봤네요. 네. 근데 상당 부분 닮아있고 맞닿아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소득하고 비만이 상호 연관이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조사나 이런 걸 보면 이 비만이면은 전체적으로 소득이 낮고 그리고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 비만인 여성들의 소득이 굉장히 낮대요.
그 외모나 이런 걸로 사람들을 채용을 하거나 이런 소위 좋은 자리들을 잘 안 주기 때문에 이게 여성들이 더 심각한 차별 이런 것들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다시 비만에 도움을 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가난한 비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건 왠지 둘 다 맞는 말 같아요. 뭐가요? 가난하면 비만이 맞는 것도 맞는 말 같고요. 비만해져서 가난하기도 하죠. 네네. 서로가 그렇죠. 서로를 계속 당기네요. 네. 네. 아까 제가 하려는 말은 뭐냐면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 비만인 것도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비만인 사람이 소득이 낮아지는 것도 맞다.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계를 봐도요, 이게 1998년이랑 2012년에 비교해놓은 그 데이터가 있는데, 보면은 98년까지는 하위 소득 25%가 더 비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했어요. 네. 그런데 2012년이 되니까 하위 소득 25%의 비만율이 34.3%고, 그리고 상위 25%는 29.5%로 역전이 됐어요.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더 낮았었는데 이제는 더 높아져 버렸었으니까. 하나의 산업적 변인이 있잖아요. 21세기 땡치면서 생긴. 네. 일부의 기아에 시달리는 지역을 제외하면 한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한 식자재의 공급률 이미 이제 요구치보다 공급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예.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다 질문을 해야죠. 내가 돈이 없을 때는 싸고 달고 짜고 느끼한 걸 사서 바닥까지 긁어먹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네요. 위기감이 내 식단에 감돌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난 이걸 먹어야 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그 설명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게 약간 이제 진화적인 설명인데 우리는 비축을 해야 된다. 언젠가를 대비해서. 맞아요. 그래서 그 한번 뷔페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똑같은 돈을 내고 많이 먹을 수 있을 때 엄청 먹는. 되게 좋아요. 네. 다양한 걸 좀 먹을 더 수 쉬운 설명은 이거잖아요. 음식을 남기는 건 확실히 부자의 습관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좀 약간 함부로 먹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있으면 그냥 보이면 그냥 막 먹고 제대로 따져보고 먹거나 이런 게 좀 부족하고. 요즘엔 자취생이라고 그렇게 뭐 가난한 생활을 하시는 것 같진 않지만 자취생들의 옛날 식단이나 생활이 그랬었죠. 그렇죠. 즉석 음식, 레토르트 음식 많이 먹고 네. 보이는 대로 다 먹고 네. 어떻게든 냉장고에 넣어놓으려고 하고. 농축산인이 얘기했잖아요. 대학교 앞에 3마리 치킨.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 관리를 제대로 잘 못 받는다는 겁니다. 건강은 뒷전이죠. 사실은 비만은 관리 대상이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관리를 잘 못 받고. 동사무소가 퍼스널 트레이닝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아직 부유한 사회는 아니란 그렇죠. 말입니다. 비만이 이제 돈이 드는 게 됐습니다. 비만을 관리하기 위해 돈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소비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재밌는 데이터는 의외로 도시보다 시골에 계신 분들이 더 비만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평균 소득이 낮고 건강관리 인프라가 부족한 곳들이 점점 더 비만의 비율이 높아지고 간다. 네. 그래서 가난을 쫓는 것도 비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사실은 저는 뭐 제가 학생들한테 생화학이나 이런 걸 가르치지만 그런 거는 별로 생각을 해보지 않고 야 이거는 저기 인풋 대비 아웃풋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랬는데 그러면 공학도들은 다 개인의 책임으로 배우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때 그 타임지 기사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겠구나. 왜냐면 교수도 인제 알았어. 그러게요. 학부생들이 어떻게 알아? 물론 제가 좀 약간 그런 상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늦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한승 교수의 한정된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걸 가르치시는 교수님은 아니잖아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하여튼 여튼간.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문화와 기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의외로 기후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당연히 기후에 따라서는 문화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먹는 문화. 미국 남부 사람들은 왜 살찌냐? 그러면 튀겨 먹는 음식이 많다. 소울푸드의 후예들입니다. 그렇죠. 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든지 뭐 혹시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이 영화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옛날 영화인데 옛날 영화인데 너무 옛날에 거기에 봐서. 보면은 이게 스포일러라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도 막 먹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보셔도 뭐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먹는 문화가 다르다는 거고요. 그 오키나와 장수법 그래서 한때 또 막 우리나라에서 오키나와 사람들은 왜 오래 사냐?
근데 요즘 오키나와 그렇게 오래 안 산대요. 근데 일본 장소마을 얘기는 많이 있었죠. 인터넷에 오키나와 쳐보시면요, 돼지고기 때문이다, 생선 때문이다, 뭐 다시마 같은 해조류 때문이다 원인이 많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사는 문화와 지금 사는 문화가 이제 많이 달라진 거죠. 게다가 이 기후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비만국은 사실은 이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네. 사모아, 피지 이런 데는 진짜 남성은 80%, 여성은 91% 이상이 과체중이에요. 더운 나라일 경우에는요. 모아나라는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네. 남자 이렇게 커다란 등치 나오고 그렇죠. 막 그러죠. 네. 네. 그쪽 동네 사람들 다 이 폴리네이시아인이라고 그러나 그분 네. 좀 살이 많이 쪘거든요. 그분들이 전투력이 굉장히 센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전투력도 세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덥고 농업이나 어업 환경이 되게 안 좋고. 네. 그리고 이분들은 또 독특한 유전자가 있어요. 비만 유전자라고 해서 이게 몸의 대사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비축하려고 하는 유전자입니다. 네. 대사를 낮추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연비 좋은 몸인 거죠, 실제로 그렇죠. 보면. 네. 예. 게다가 여기 문화는 뚱뚱한 사람이 미인이래요. 그러니까 그 살을 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네. 그 적도 근처 일부 국가에 보면 그게 폴리네시아일지라도 아니면 아프리카일지라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네. 보면. 네. 예, 살찔수록 미남미녀로 봐주는. 근데 사실 200년 전에는 여기가 이렇게 비만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비만이 된 거는 이런 먹는 문화가 또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이 농업이나 어업이 힘드니까 이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더 힘들어지고. 이 여러 가지 영향들을 같이. 그래서 뉴스에서 뭐 어떤 항공사가 뚱뚱한 사람은 2배 요금 받는다고 막 이랬던 네, 그게 이 사모아에서 그 약간 그런 일들이 좀 있기도 했었어요. 물론 그냥 미국인의 경우도 그런 뉴스가 있지만 이쪽에서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사실 비행기가 뜨는데 굉장히 큰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런 문화, 기후, 게다가 가난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네. 사실은 비만하고 연관이 돼 있다. 우리는 과학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를 내 몸의 상당 부분은 네, 문화의 결과물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들을 들은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물론 광고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좀 머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시간 중에 2시간 30분을 과학을 얘기를 하다가 네. 예. 과학적으로 보면 몸이 이러저러해서 이걸 비축했다가 이걸 쓰고 내보내고 열로 만들고 뭐 탄수화물 저장하고 지방을 저장하고 하는데 네. 그걸 저장하고 자시고 하게 하는 것들 중에 상당 요인은 문화 요인이다. 문화 요인들이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많이 있다. 네.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문화란 아주 짧게는 우리 집 우리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음식점 네. 일 수도 있고 네. 매우 크게는 글로벌 경제가 소비자를 어떻게 소비하는가 네. 패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비만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너도 하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이런 걸 사실 다 따져봐야 되는 문제. 아까 뚱뚱한 친구가 많으면은 살이 찐다. 네. 그거는 상관관계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건 역설도 가능해요. 뚱뚱한 친구가 많기 때문에 나만 날씬하다. 또 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뚱뚱한 친구가 많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날씬한 사람이다. 네. 근데 확실한 상관관계는 사실은 과학적인 내용이에요. 문화적인 영향이 있어도 그건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문화적인 영향이 있어도 안 먹는데 살이 찔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유전자가 있어도 안 먹으면 살이 찔 수는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있어서는 이게 맞지만 나머지 상관관계들이 그 인과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수많은 연구자가 이 비만 관련 연구로 연구비를 타먹고 그 네. 연구들은 왜곡되어가지고 보도가 되면 클릭수가 보장이 되고, 그러니까 인류가 계속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지대한 거잖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런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욕망? 이런 그렇죠.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특히 사회적인 노력들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거를 개인의 책임보다 사회적인 책임이 더 중요하다거나 또는 그 반대라거나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책임은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너 저기 헬스클럽 가서 저기 끊어가지고 운동해. 이건 다 개인적인 책임인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워낙 우리나라 또 이 저기 그 외모에 대한 그 평가도 많고 아주 좀 귀찮게 평가 지옥이죠. 한국은. 그렇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네. 너무 그 스트레스도 막 주고 이래서 개인의 책임은 이미 충분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해법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회적인 해법을 하면은 이런 성분을 먹지 말자. 요런 성분은 빼자. 그건 국회가 논의할 게 아니야. 웬만하면. 얘는 나쁘다. 이런 음식을 못 팔게 하자.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만 그렇게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네. 우회로가 생깁니다. 우회로요? 예. 네, 그래서 이걸 넣지 말자. 그래? 그러면 딴 걸 넣지. 그리고 딴 걸 열심히 찾아가지고 또 그걸 넣으면. 그렇죠. 네, 가격만 올라가는. 제가 그 김승석 교수님 책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원인의 그물망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이 질병이라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가 막 얽혀 있는데 우리는 그 그물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그물이 이거랑 연결되고 막 이걸 보고 있는데 그분이 던진 질문이 그거였어요. 당신은 거미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물망을 만든 게 거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인의 원인, 그 사회적인 책임 그거를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이 그물망이라고 보면 원인을 제공한 자, 원인의 원인은 검인데 네. 그 검인 누구냐? 그렇죠. 어딨냐? 그 사회의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따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개인의 자유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하면서 모든 걸 자꾸 개인의 책임으로 많이 몰고 가려고 그러고 네. 또 이제 진보적인 분들은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둘 다 새겨들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뭐 비만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럴 때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내가 살을 빼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살이 찌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은 내가 살을 빼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살 빼려고 돈 많이 쓰잖아요. 네. 헬스클럽 열심히 끊고 뭐 먹는다고 아니면 뭐 운동한다고 막 이런데 하는데 그런 비용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절감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만의 다양한 측면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것의 그 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저는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봐요. 이것도 몸에서 출발했고 식품공학과 미생물학에서 출발했는데 결국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사회를 들여다보고 경제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까지 설명할 거 아니면은 남의 체중에 대해서는 관심을 꺼라. 그렇죠. 그건 맞는 네. 그러니까 장을 들여다보다가 입을 들여다보는데 입 위에 눈이 있잖아요. 네. 오감이 있고 그 오감은 메뉴판하고 간판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네. 그건 왜 생겼느냐? 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분해하느냐라는 질문만큼이나 같이 늘 묶여 다녀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진보와 보수. 내가 똑같이 비만인데 내가 비만인 게 싫어. 혹은 건강에 해가 돼. 그것 때문에 늘 고민이 되게 많아. 그 사람이 이건 다 내 탓이야 이러면서 울면서 있는 사람. 네. 이건 다 사회 탓이야. 그리고 되게 화나 있는 사람. 네. 둘이 화해했으면 좋겠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3자 또 있죠. 건강에 해도 되지 않고 나는 이런 내가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그죠. 예. 그러네요. 이게 이 탓이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쪼아가지고 다 없애버리자. 어떤 미생물을 없애버리고 막 어떤 바이러스를 없애버리고 이게 아니라 어딨어 이 문장. 비만은 복잡한 문제라는 걸 합의하자 일단. 그렇죠. 이 비만은 복잡한 문제라는 데서 합의가 완벽히 끝나면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겠어요. 언론인이 울고요. 데일리 메일이 울고요. 식품 만드는 회사가 울고요. 건강식품 만드는 회사가 울어요. 돈이 울면 세상은 거기로 안 갑니다. 네. 예.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과학 얘기를 가끔 듣는 건, 그러니까 자주는 못 듣겠어요. 네, 방학 때 한 번이겠죠. 아니, 근데 중간중간 잠깐 이렇게 아득히 멀어지더라고요, 정신이. 그게 이한승 교수한테는 이제 학기 중에 일상인데, 네. 저희한테는 방학 때 잠깐입니다. 네. 예. 중간중간, 하면서 이렇게
그 고등학교 때 저로 돌아가는 느낌이 네. 자고 싶은 놈. 네. 이거를 한 10배 늘려서 얘기하면 훨씬 더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네. 요즘 출연자들은 다 불량 요구하는데 정신이 없어. 그 아이실 청취자들 다 떨어져 나간다 이제. 네. 이한승 교수와는 또 적당한 때, 여기 적당한 때란 이제 저희의 과학 소화 능력이 네. 다시 올라갔을 때. 네네. 예. 적당한 때 다시 한번 또 만날 겁니다. 왜냐면 사회를 이해하는데 과학 없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의외로 진짜 과학자들이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기 전에 문과들이 싸우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한승 교수 다시 그렇죠. 그렇구나. 네.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문제 있잖아요. 뭐요? 암흑의 에너지는 까만색인가? 그럼 과학자가 와서 색은 중요하지 않다 이놈들아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계속 싸우고 있을 것이다. 네. 네. 문과생들은 하늘을 봐라 이러면서 내 마음이 검다. 우주가 검잖아 이러면서. 네. 저희가 더 싸우면 혹은 다시 말해 이한승 교수의 입장에서는 부산이 너무 더워지면 네. 네. 다시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한승 교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화려함과 차밍, 다소곳한 성격, 이런 거에서 인류가 꿈꿀 수 있는 모든 가능성으로 그 성격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꾼 꿈의 주술적 상징, 바비의 59번째, 그리고 얼터너티브 세대의 무력감을 침으로 표현한 시대의 아이콘, 비비스와 버테드의 25번째 생일이 있던 주간입니다.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969년 3월 17일 별이 빛나는 밤에가 처음으로 방송됩니다. 이때 진행자는 고 이종환 씨셨을까요? 아니요, 모르겠네. 이종환 씨도 1대는 아니세요. 그렇군요. 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밤의 문교부 장관이었죠. 네. 이문세 씨. 로고송 기억하세요? 정확히 기억해서 부끄럽네요. 2개 정도가 있었는데, 네. 3개인가? 뭡니까. 이제는 별밤지기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로 세대를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별밤을 모르니까요. 네. 네. 현재는 강타 씨가 하고 계시긴 한데. 네. 이게 나는 이문세 씨 때 들었다. 이적 씨 때 들었다. 옥주현 씨 때 들었다. 이런 걸로 세대를 구분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적 씨는 실제 1년 정도밖에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생각컨대 저도 지금 집을 이사를 막 다니면서 모든 걸 다 버렸는데 이것저것 녹음해놓은 카세트 테이프들은 안 버렸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내 집이 생기면 장을 하나 만들어야지 하면서. 네. 예. 그 중에 별밤 녹음한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저가 별밤 이문세 씨 마지막 방송분하고 이적 씨 마지막 방송분을 녹음을 해놨었거든요. 그게 군대 가기 전까지 있었는데 군대 갔다고 나서는 잘 모르겠어요. 별밤의 50주년 네. 시즌입니다. 지금 유튜브 검색하시면 옛날 거 들을 수 있어요. 네. 양화대교 아래에 조그마한 바위 절벽이 하나 보입니다. 절두산 순교지죠. 네. 지금은 거기 가려는 목적이 아닌 이상 보통 길을 잘못 빠질 때 가는 곳이죠. 네. 1970년 3월 17일 밤 11시 허벅지에 총상이 있는 남자와 이미 총을 맞아 숨진 한 여인이 절두산 순교지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네. 정인숙 피살 사건입니다. 경찰이 밝힌 수사 발표는 명예살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말을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발표는 당시 그녀의 운전기사를 하고 있던 오빠가 동생의 문란한 성생활을 지적하다가 말싸움이 나서 가문의 명예를 위해 죽였다는 자백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죽은 정인숙 씨가 고급 요정의 호스티스였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소지품에서 나온 고액의 달러와 복수의 여권. 한국에서 여권을 복수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60년대에. 네. 네. 여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도 해외여행을 못 가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박정희, 정일건, 이후락, 김영욱 등 33장의 걸출한 이름의 명함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어른들이 다 많이 하는 날이 그거였다고 하죠. 게다가 아버지를 모르는 3살 된 아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도 경찰의 결과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사건은 흐지부지 되었지만 범인인 정종욱 씨가 1989년 가석방된 후에 고위층이 정인숙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이려 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정부가 뒤를 봐줄 테니까 네가 한 것처럼 자백을 하라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당시 3살 된 아들이었던 정성일 씨는 미국에서 살다가
90년대에 정일권 씨에게 친자 확인 소송을 걸은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것도 역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사건이 3월 17일이면은 애국계도 고 장자연 씨 사건하고 시기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군요. 같이 언급되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1987년 3월 14일 한국 여성의 전화가 처음으로 구타당하는 아내를 위한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네.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시설조차 되게 미비했던 시절이었는데 이런 게 생겼었더랬습니다. 이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는요. 그 여성 상담 이론도 처음부터 아예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밑바닥부터 쌓아 올렸죠. 네. 처음에 사무실 한 켠에 고시원방 정도 되는 공간을 내서 여기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임시 쉼터를 개소했습니다. 네. 문제 해결 방식부터가 처음부터가 아주 굉장히 탁월해서 집에 있는 전화를 이용해 상담을 한다. 문제가 심각하면 일단 분리시킨다. 그렇습니다. 첫 해에 322명이 이 쉼터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는 오랫들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65곳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8명, 연 3천여 명 이상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일을 할 때 그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오랫동안 대표로 계신 분의 강의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어요. 정춘수교원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강의 중간 쉬는 시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우리 녹음하러 와서도 예. 네네. 근데 이 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일이 뭐냐면은 이 폭행 가해자가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 걸 막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경찰을 부르면은 경찰이 와서 그 애가 아빠가 아이 만나겠다는 건데 혹은 남편이 아내 만나겠다는데 만나게 해주죠 왜 막아요 이런 식으로 수수방관하기도 하고 네. 또 경찰이 오히려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는 게 이 쉼터 운영에서는 굉장히 큰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은요 기업이나 NGO 활동이나 다 똑같은 이상한 맹점이 있는데 다른 나라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자생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 처음부터 끌어올리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이론을 다 만들어내고 좋은 선례를 만들어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미디어 장악력이 없죠. 네. 유명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돈 많이 진 국가나 큰 기업에서 이 사업을 해볼게 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선배들을 안 찾아요. 그렇죠. 그리고 엉성하게 사업해요. 네. 크고 엉성하게 사업을 한다고. 이미 잘하고 있던 작은 단체가 있는데. 네. 예. 글쎄요.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런 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사례부터 일단 찾고 가던데. 근데 한국 여성의 전화 정도면은 지금 30년이 다 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단체잖아요. 제 지적은 이거예요. 경찰이 여기 가서 다 배우면 됐다는 겁니다. 하나 더 있군요. 1955년 뭔 소리야. 95년. 왜 그래? 왜 알고 한 번 더 하지? 네. 1995년 3월 16일 어린이 청소년 권리 연대 회의가 결성되었습니다. 네. 16개의 단체가 참가를 했고요. 이 기사를 보고 제가 기사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 네. 이 당시에 어린이 청소년 권리에 대한 특집 기사도 많고 뭐 동아일보에서 나오고 한겨레에서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시리즈물 특집 기사가 나오고. 예. 그래서 이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그거는 못 찾았습니다. 그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학대 사건들을 몇 개 검색을 해봤는데 네. 전부 다 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더라고요. 우리가 게임 얘기를 이틀 동안 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게임과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게임을 할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두발, 교복, 야자, 영교시 이런 사회적 의제의 주인공이었거든요. 제 세대는. 맞습니다. 그 주제가 우리의 권리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DJDOC가 확실히 세상을 바꾼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게 반바지 교복이 나왔잖아요. 물론 한 10년 편의점 문화도 좀 바꿨습니다만. 네. 한 10년 걸렸지만 반바지 교복이 결국 나오게 했잖아요. 네. 사람들 머릿속에 그러게 반바지 교복이 왜 안 돼? 라는 의문을 가지게 해줬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후드티 교복이 나왔더라고요. 네. 후드 자켓. 이게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굳이 학생들 물론 저는 그 집안이 가난한 아이였기 때문에 교복이 굉장히 고마웠거든요. 근데 그게 꼭 정장일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블레이저일 필요는 없죠. 네. 네. 어린이 청소년 권리 연대 회의 탄생 23주년입니다. 예. 윤세민 에디터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훈처가 한 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인천 김성수의 서훈이 박탈됐단 말입니다. 올해 네. 이 기념물들이 현충시설의 지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몰랐는데 충격받으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현충시설이냐. 근데 현충시설은 뭘 하는 거냐면은 뭐 쉽죠. 거기에 사람 넣고 돈 넣어주는 겁니다. 네. 이제 그걸 끊는다는 거예요. 철거한다는 건 아닙니다. 철거를 할지 말지는 예를 들어 고대면 고대 안에 있는 건물은 고대 학생들이 결정지으면 되는 문제고요. 학생과 교직원들이 60년 아니라 2000년 걸리는 변화도 지금 겪고 있는데 말이죠. 예, 긴 호흡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그동안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지 거의 디케이드를 쫓아왔거든요. 이제야 결실을 봅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결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속도는 도통 주간지로는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러게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265회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기 PD와 윤세민 에디터 물러갑니다.